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통영 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의 풍경입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여행을 한다면 통영을 또 가고 싶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백석의 시집도 함께 가방에 넣고 말이죠. 오늘은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의 장편 소설 짧게 함께 보겠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개요를 잠깐 볼까요? 1962년 을류문화사에서 전작 장편 소설로 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864년에서 1930년대 초중반, 대략 1935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1962년이면은 박경리 선생이 우리 나이로 33쯤에 썼죠. 박경리 선생이 1926년생이시니까 말이죠. 30대 초반에 쓴 대작이자 출세작입니다. 뭐니 해도 박경리 하면은 토지가 떠오르죠. 근데 토지를 읽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작품이 김약국의 딸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통영이고요. 서울과 진주가 잠깐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인물이 조금 복잡합니다. 3대에 걸쳐 있는데요. 일대가 봉제와 봉룡, 봉희 3남매입니다. 봉룡과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성수, 김성수가 김약국이 되죠. 그리고 그 김약국에게서 5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 5명의 딸이 용숙, 용빈, 용난, 용옥, 용혜입니다. 이 용숙은 일찌감치 홀몸이 되어서 극악스럽게 돈을 모으는, 그야말로 이 돈을 숭배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용빈은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죠. 그리고 용난은 관능적인 몸을 자랑합니다. 육체적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용옥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하는 인물인데 역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용혜라는 막내딸은 그다지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육촌 형제죠. 육촌 그 남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모의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정윤과 태윤. 태윤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 부자가 된 정국주가 있고요. 이 정국주의 자식으로 홍섭이 있습니다. 홍섭은 용빈과 혼사 얘기가 있었는데, 용빈의 집에 흉한 일이 계속 겹치자 홍섭은 용빈을 버리고 안마리아라는 부잣집 딸을 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로는 지서방, 한돌의 아버지죠. 그리고 옥화, 술집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돌, 이 김약국의 머슴이었는데 용난과 정사를 벌이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강극이라는 지하에서 운동하는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로 등장합니다. 태윤의 동무, 동지로 알려져 있죠. 이 강극에게 용빈은 살짝 그 애정의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인물들의 프로필이랄까,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은 김약국의 딸들의 인물 관계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김약국의 딸들의 인물 관계도를 보시면은 이 작품을 읽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수월하기도 하거니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작품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김약국의 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김약국이라는 집안, 통영에서 유지 노릇을 했던 한 집안의 몰락을 그린 작품입니다. 정리가 되죠? 근데 또다시 고맙게도 이 작품에서 용빈이의 입을 빌어서 이 김약국내의 비극 또는 몰락의 서사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작품 후반부에서 용빈이가 강극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어요. 이 아버지가 김약국, 김성수입니다. 할머니는 자살을 하고 할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할머니는 박씨, 숙정이라는 이름이죠. 할아버지는 복룡입니다. 할머니가 이 간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는 이유로 복룡에게 매를 맞자 할머니는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비상을 먹고 숨을 멈춥니다. 이 비상을 먹고 자살했다는 이 집안의 내력이 김약국 그리고 그 김약국의 딸들에게까지 이어지죠. 박경리 선생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떠올려 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천판의 비극, 선하게 떠오르죠? 언젠가 어느 분이 토지를 한번 함께 읽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김석범의 화산도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쯤에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계속 볼까요? 그리고 어디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는 딸을 5 두셨어요. 큰딸은 과부, 용숙입니다. 그리고 영아 살해 혐의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저는 노처녀고요. 용빈이죠. 다음 동생이 발광했어요. 용란입니다. 독특한 캐릭터죠. 집에서 키운 머슴을 사랑했죠. 그것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반대했으니까요. 그는 처녀가 아니라는 험 때문에 아편장이 부자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 아편장이 부자 아들은 최연학입니다. 아버지는 최상호, 정미소를 운영했죠. 결국 그 아편장의 남편은 어머니와 그 머슴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 가엾은 동생은 미치광이가 됐죠. 다음 동생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용옥이죠. 이 서기두가 남편인데 서기두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하죠. 그 위기를 벗어나서 부산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약국내 비극을 말이죠. 그리고 김약국내가 몰락해 가면서 친일을 했던 그 정국준애가 신흥 부유층으로 떠오르죠. 김약국의 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그 방법론으로 접근해도 좋고요. 또는 이 통영의 이 장소를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연속 선상에서 읽을 수도 있죠. 작품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박경리 작가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통영이라는 그 장소를
정말로 세세하게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텍스트로서 김약국의 딸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장소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죠. 뛰어난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자기가 태어난 곳 또는 자신이 산 곳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경우 그곳은 새롭게 태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례로는 이 봉평의 메밀꽃 필 무렵 마을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경우 이 보령, 대천 쪽의 장소가 훤하게 떠오르죠. 이 통용하면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약국의 딸들 앞부분 4페이지 또는 5페이지가 통영에 대한 스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화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이후 길게 제가 가진 책으로는 5페이지에 걸쳐서 통영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곳곳에 인물들이 사는 곳 또는 인물들이 함께 가는 곳 등등이 그려지고 있죠. 김약국의 딸들이 있어서 통영은 새로운 그 장소로 재발견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통영에 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통영에 가면은 이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따라서 쭉 도는 그 길이 있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의 길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서문고개도 있고요, 충렬사도 있고요, 대밭골도 있고요, 또 북문안도 있죠. 최연학에 의해서 한돌과 한실택, 용빈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그곳이죠. 명정샘도 나오고요. 그리고 용화산도 나오죠. 그리고 판대, 지하 터널도 등장합니다. 이 김약국의 딸들을 들고 통영을 가시면은 통영이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물론 통영에 가면은 유치진, 유치환 문학관도 만날 수 있고요. 김춘수 문학관도 있죠. 그리고 전형림 미술관도 있습니다. 통영이 예술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박경리 기념관이죠. 그리고 박경리 묘소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통영은 박경리 선생의 김약국의 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영이 여행의 핫스팟이 된 건 기본적으로는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백석의 통영 관련 시편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라고 백석은 얘기했었죠. 짧게 보겠습니다. 충렬사를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충렬사에 이르는 길 양키네는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아지랭이가 감도는 봄날 핏빛 같은 꽃을 피운다. 그 길 연변에 명정골 우물이 부부처럼 2개가 나란히 있었다. 2월 음력 2월 풍신제를 올릴 무렵이면 고을 안에 젊은 각시 처녀들이 정화수를 길어내느라고 밤이 새도록 지분 내음을 풍기며 득실거린다. 명정골의 명정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첫 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작품 곳곳에서 그 장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용하는 이 부분은 용옥이가 시아버지에게 겁탈을 당하기 직전에 다림질하던 그 인두로 시아버지를 내리치고 도망 나온 후의 장면입니다. 충렬사 동백나무 밑까지 온 용옥은 이슬에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꿈같이 거짓말같이
밤이 정막 속에 묻혀 있었다.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풀벌레가 울어도 그 소리는 정막을 더할 뿐이다. 달이 희미해지고 서문 고개에 가려진 남쪽 하늘이 희뿌얘졌을 때 물동이 소리와 발소리가 정막을 깨친다. 명정골 우물에 물길로 오는 소리다. 네, 이렇게 김약국의 딸들을 읽고 통영을 가시면은 통영의 곳곳이 전혀 다른 장소로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기억과 추억과 이야기를 안고 있는 곳이죠. 단순히 스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 고유한 기억들, 이야기들, 색채를 지니고 있는 곳, 장소로서 통영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백석의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짧게 보겠습니다. 이 시만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통영 시편이 많이 있는데요, 백석에게. 5편, 6편이 있죠. 뭐 간접적으로 통영이 등장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작품이 그렇죠. 통영 1이라고 편의상 표시하는 작품입니다. 이 충렬사 앞에 백석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에 새겨져 있는 시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백석에게 통영은 사랑하는 연인의 고향이었습니다. 박경련이라는 백석이 사랑했던 여성의 고향이었죠.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 내력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요.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나는 고장은 갓 같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에 도미 가재미에 생선이 좋고 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에 젓갈이 좋고 새벽녘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곳,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더니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는 명종골에 산다던데 명종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너댓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동백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 나흘 달을 업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좋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이 19절 하나 때문에 통영이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백석의 시 강의는 마을훈장 정선태 시인 백석을 만나다 라는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낭송한 버전도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통영이란 장소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이나 백석의 시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재발견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죠.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문학작품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곳은 전혀 다른 장소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엮어가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문학은 참 이래저래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약국의 딸들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을 문장 하나 더 골랐습니다. 강극이라는 혁명을 꿈꾸는 청년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용빈의 대화입니다. 혁명은 로만티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이 박경희 선생의 꿈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선생이 토지에서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꿈꾸는 젊은이들이 꼭 등장하죠. 이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태윤과 이 강극이란 청년이 그렇습니다. 물론 홍석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청년도 있죠. 또 태윤의 형 정윤과 같은 현실에 안주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강극과 용빈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강극과 용빈이 말이죠. 요리가 들어왔다. 강극은 담배를 버리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김 선생님께서는 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었다. 너무나 명확한 질문이었다. 용빈의 눈에 일순간 신비스러운 것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미소를 하였다. 제가 참여하지 못한 꿈이라 생각해요. 맞았습니다. 꿈입니다. 더 적절히 말한다면 신비죠. 의외군요. 강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용빈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어떤 체온을 느끼며 반문하였다. 혁명은 로만티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리자가 장악하는 거죠. 로만티스트는 종국에 가서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만티스트는 또 일어나죠. 어떤 세대의 가름길에서. 그렇지만 혁명가들이 화나시겠어요. 로만티스트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만티시즘은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쉽게 설명하면 비현실주의죠. 현실을 끊임없이 넘어서고자 하는 이 이념이 낭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사상적 자산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실에 안주한 사람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혁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경희 선생은 이 젊은이들 통해서 낭만주의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낭만주의자들은 나와 세상을 혁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듯하죠. 1930년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지배가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시점에 박경리 선생은 김약국의 딸들에서 젊은이들을 먼 곳으로 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강극은 상해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용빈이도 아마 이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읽는 방법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오늘은 짧게 장소성에 집중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세세한 내용,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한 그 김약국의 딸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에 가실 때 김약국의 딸들을 들고 박경리 기념관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 뒤에 박경리 선생 묘소가 있는데 전망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렬사 명정샘 옆에 가면은 백석 시비 통영이 있습니다. 이 시비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집에만 박혀 있기 쉽죠. 좋은 사람과 조촐하게 김약국의 딸들 백석 시집을 끼고
통영을 다녀오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읽는 책 김혁국의 딸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